그리고 나서 이제 부동산이 좀 침체기를 겪었어요. 하우스포어 얘기도 있고 부동산은 끝났다. 뭐 손대희 씨가 뭐 부동산 폭락이 온다. 뭐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그다음에 그 2014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그 보금자리 주택 이명박 씨가 보금자리 주택으로 인해서 반값 아파트를 제공하겠다. 강남권에. 그래서 실제로 그것 때문에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황소개구리라는 명칭도 들었던 게 주변 아파트를 거래를 끊기게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집값 안정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부분도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어쨌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2014년도에 위례신도시가 이제 대거 미분양이 난 거예요. 그렇죠. 2014년도에. 그래서 저도 갔어요. 근데 갔는데 정말 괜찮고 여기는 괜찮다 생각했는데 이제 저도 이제 못 사고 그때도 이제 또 주춤주춤하다 못 샀던 거예요. 또 왜냐면 또 그 반포 레미안은 못 샀던 그런 실패 경험도 있었고 그다음에 당산동에 샀던 집이 좀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좀 주춤했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좀 타격도 있고 그래서 못 사고 좀 주춤하고 있었고 그래서 못 샀는데 2014년도에 또 마곡지구도 미분양이 났던 거예요. 네, 근데 그때도 엠벨리. 그래서 거기도 분양가 한 4억 3천밖에 안 했었는데 거기도 살고 싶었는데 거기도 사실 못 샀어요. 왜냐면 또 와이프 반대도 하고 이제 못 사서. 근데 제가 이제 그 마곡 13단지를 제 청약을 넣은 거예요. 13단지. 네, 13단지. 근데 청약을 넣었는데 거기에 이제 A타입 있고 B타입 있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일부러 B타입을 넣었어요. B타입 34평. A타입은 그때 경쟁률이 뭐 15대 1인가 그랬고 B타입은 8대 1이었어요. 8대 1. 절반이네요. 네, 절반. 근데 거기에 제가 예비 당첨이 된 거예요. 예비 당첨하는데 가가지고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당첨이 됐다고 하니까 이제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동산 투자한 거 좀 부정적이셨거든요. 왜 이렇게 투자를 하냐 해서 그걸 계약하러 간다고 했을 때 왜 집값 떨어진다는데 왜 하러 가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서러운 면도 있었고 또 이제 왜냐면 그거를 이제 해야 되니까 저는 이게 반드시 오를 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갔는데 근데 지금 많이 이제 지금은 제가 하는 일을 되게 좋아하세요. 항상 느끼는 건데 가족 간의 그런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중요해요. 가족 간에 왜냐면 부부 간에도 그다음에 뭐 처갓집 시댁 식구랑도 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근데 장모님도 설득을 네.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왜요? 그때 애기 봐주시느라고. 아, 그렇지. 뒤에 뭐가 있겠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여기까지 설득을 해야 될까지? 애기 봐주시면 이제 많이 좀 오시고 했었으니까. 아. 네, 어쨌든 그렇고. 근데 굉장히 고맙죠. 또 애기도 많이 봐주시고. 그런 부분을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족 간에도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그 말씀드리고. 그래서 마곡지구가 이제 그렇게 해서 당첨이 돼서 이제 입주를 했는데 그때 분양가 5억 3천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아파트를 제가 12억에 팔았거든요. 그게 한 2년, 2, 3년 됐죠. 2년 됐죠. 2년. 근데 지금 더 올랐어요, 여기. 근데 이제 12억에 팔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따지면 근데 요거는 제가 거주주택 비과세로 팔았기 때문에 세금이 한 7, 8천만 밖에 안 났어요. 거의 한 8억 정도 이익을 봤는데 세금이 8천이면 나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거주주택 비과세로. 그래서 근데 요거는 사실 일반 그런 소형 아파트랑은 비교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강력하네요. 네, 강력하죠. 빌라 막 몇 개보다. 네, 몇 개보다 한 번에. 그 당시에는 또 아파트 분양권이 거래가 됐었어요. 그래서 마곡 13단지 말고 마곡 힐스테이트가 있었는데 거기도 한 3천, 2, 3천이면 또 살 수가 있었던 분양권을. 그때는 서울의 분양권이 전매가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도 만약에 샀으면 더 벌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마곡지구 아파트 두 채, 세 채 사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도 있고. 근데 제 신조가 항상 이게 한 채씩 사는 그런 주의였기 때문에 한 지역에? 네, 한 지역에. 그래서 그건 좀 못했고 그 다음에 위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는 못 샀지만 제가 위례 오벨리스크 오피스에 분양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피를 주고 그때 제가 기억한 게 피를 그때는 전매가 됐으니까 피가 200인가 300인가 줬었거든요. 피를. 근데 그때 매도인이 저를 되게 한심한 눈으로 쳐다봤던 게 기억이 나요. 이걸 왜 사니? 뭐 이런. 그죠? 그러면서 본인도 뭐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는데 오피스텔은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굉장히 저를 한심하게 쳐다봤던 기억이 나면서 이제 피 200인가 300을 주고 제가 이제 샀었거든요. 오피스텔. 근데 그 위례 오벨리스크도 월세를 1,000에 70 받고 지금 매매가가 1억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례 지역에서도 뭐 굉장히 나쁘지 않았다. 네, 그것도 이제 오피스텔도 이제 간간히 이제 투자를 하는 거고 2017년도에는 어디가 있었냐면 여러분 운정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심지어 40살 건물주에 책에다 써놨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정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 주목해라. 제 책에다 썼다니까요, 진짜로. 그래서 그 2017년도에 만약에 운정신도시나 김포 한강신도시에 샀으면 그것도 대박 났던 거예요. 심지어 제가 후레인TV 초반에 김포 한강신도시 괜찮을 거라고 말씀드렸었던 거 다 기억나실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랬는데 운정신도시에는 그때 당시에 운정 힐스테이트나 운정 아이파크라든가 운정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 운정 힐스테이트, 운정 아이파크는 나중에 경쟁률이 좀 올랐지만 운정 힐스테이트나 운정 푸르지오 같은 경우 미분양도 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분양권도 한 2, 3천, 1,500이면 사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샀으면 지금 한 5, 6억 정도는 벌었던 거예요. 그 분양가 3억이었는데 지금 한 거의 한 8, 9억 하고 있거든요. 김포 한강신도시도 힐스테이트 리버시티 같은 경우에도 저도 2개 갖고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도 34평이 분양가 4억 3천밖에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도 미분양이 났던 지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도 전세 끼고 사면 한 내 돈 5천만 원, 8천만 원? 근데 지금 이게 다 10억이에요. 6억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아까 소형 아파트는 이게 번 게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거를 따지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뒤로 갈수록 이게 커지네요. 그렇죠. 팍팍팍 그렇죠. 올라가는 덩어리가 커질수록. 2018년도에는 동탄신도시도 미분양이 되고 있었어요. 2018년도에.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동탄신도시 가서 저도 거기서 또 동탄신도시에서 그런 것도 또 산 것도 있고 또 주변에 추천도 많이 드렸고 그리고 제가 이제 컨설팅 그 사업을 시작한 게 2017년도부터거든요. 2017년. 그래서 이제 그 당시부터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권유를 했던 거예요. 운정신도시, 김포한강신도시, 동탄신도시 이런데. 그 다음에 은평 뉴타운이 그 34평이 6억, 25평이 5억일 때가 있었어요. 2018년도에. 그러니까 딴 데는 다 올랐는데 은평 뉴타운이 안 올랐는데 은평 뉴타운이 제가 왜 주목했냐면 그때 신분당선이 이쪽으로 뚫릴 계획이 발표가 딱 난 거예요. 딱 보니까 은평 뉴타운이 가로질러 가는데 은평뉴타운 보니까 아파트 시세 보니까 너무 싼 거예요. 34평 6억이면. 왜냐면 주변 시세가 이미 다 서울은 뭐 8억 거의 9억대였는데 한 2억 정도 싸기 때문에 여긴 너무 싸다. 아니나 다를까 여기도 그리고 나서 많이 오르더라고요. 34평 20억. 그때 요때 투자하신 분들 계시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어디가 있었냐면 그 강동구에 여러분 그 물량 되게 많았잖아요. 그 하남미사 뭐. 그래서 하남미사 전세 가격이 뚝뚝 떨어지면서 2019년도에 하남 아파트 가격이 빠지는 거예요. 여기 빠질 때가 아닌데. 왜냐면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데 여기만 빠지는 건 일시적인 거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2019년도에 미사지구 아파트에 들어갔죠. 여기도 대박이 난 거예요, 사람들. 그 다음에 오피스텔도 그때 오피스텔도 하남의 오피스텔은 지금 뭐 가격이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월세는 꾸준히 나오고 있고 하남의 오피스텔은 그 마이너스 피가 있었던 거예요. 마이너스 피가. 그래서 마이너스 피로 또 그런 것도 사고 저도 사고 저도 사고. 그러니까 저도 이게 투자를 저도 그 회원들한테만 말한 게 아니라 저도 해요, 투자를. 2020년도에는 의정부 제가 그 방송에서 제가 뭐라 했냐면 의정부랑 옥정신도시 주목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옥정신도시 미분양 났던 이유가 갑자기 조정적 바뀌면서 됐지 않습니까? 맞았지. 그때 그거 사신 분들 다 4억씩 벌었어요, 지금. 미분양 잡으신 분들. 4억씩. 좋더라고요, 가보니까. 좋아요. 좋아요. 촬영을 또 제가 별도로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좋더라고요. 운정 제일풍경채가 그때 제가 한번 방송에서 말씀했는데 25평이 서울시야 미달이 난 거예요, 미달. 운정 제일풍경채가. 근데 그 미달이 났던 이유가 과청 지정타라를 해서 온갖 그 스포트라이트가 과천 청약에만 있는 거예요. 날렸잖아요. 그러니까 운정이 상대적으로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미달이 난 거예요. 그 25평은. 그래서 저희 회원들 한 20명이 당체로 다 당첨된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부부가. 왜냐면 세대원도 같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꼭 세대주만 아니고 그 당시만 해도 조정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대원도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2개가 당첨이 되는 2개가. 근데 여기가 지금 얼마가 올랐냐면 주변 아파트 시세 보면 4, 5억 정도 올랐거든요. 그럼 두 채 하신 분들은 벌써 10억을 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은 좀 되게 웃기지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듣기 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근데 이건 현실이니까 그렇게 하셨고 또 최근 그 2020년도에 제가 그 동일 하이빌 파크도 테라스라고 충북 진천까지 갔어요. 진천. 이건 제가 방송에서 처음 얘기하는데 이건 뭐지? 혁신도시 안에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요것도 미달이 났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당첨이 됐고, 저도 여기 2개를 갖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근데 여기도 주변 시세가 많이 2, 3억이 올랐기 때문에. 충북 혁신도시에 관심 있는 이유가 제 전 직장이 평가원이잖아요. 평가원이 그걸로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전 전부터 우리 회사원들끼리 그 시세를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구나. 네. 여기선 여긴 노답이다. 진짜 진짜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쵸. 그냥 수평선 또는 하락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긴 진짜 노답이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됐죠. 그렇죠. 근데 여기도 미달이 나서 당첨이 됐고 운정이나 김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신축이 많이 오르고 구축이 안 올라는 타이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또 구축 들어가신 분들도 한 1, 2억씩은 다 2억 정도는 벌었고. 그러니까 이게 다 타이밍에 맞춰서 투자를 이렇게 하신 분들은 뭐 굉장히 괜찮았다. 그 다음에 서울도 간간히 뭐 투자했던 분들도 괜찮았고. 그리고 여러분 항상 생각하는 게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김포랑 옥정 이런 데 얘기하면 사람들이 서울이 아니어서 싫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네, 서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서 서울에. 근데 똑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오히려 금액 대비 효율을 따지면 가성비를 따지면 훨씬 이게 더 좋았던 거예요. 왜냐면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번 돈으로 다시 서울 입성하셔라. 이게 제 주의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유튜버가 누가 있었냐면 그 석가모니라고 아시죠? 석가모니 쓰고. 근데 석가모니가 항상 얘기하는 건 물론 그 사람도 되게 말을 잘 하고 하는 건 있는데 항상 무조건 서울을 사라. 항상 서울을 사라. 수도권 사면 안 된다. 서울을 사라.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서울보다는 수도권이 훨씬 더 수익률적인 면에서는 나쁘지 않았다. 왜냐면 다주택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였고 다른 유튜버 중에 무조건 강남 사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때 한번 얘기했지만 돈이 있으면 사는 게 맞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백날 하면 뭐 하냐고요. 돈이 없으면 거기에 맞게 상담을 해줘야죠. 돈에 없는 만큼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뭐 강남 뭐 살아 그런 얘기는 뭐 누가 못하냐고. 그리고 강의할 때도 뭐 그런 얘기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 어쨌든 보면 이런 기회들이 2004년부터 2022년까지 제가 모든 기회를 제가 쫙 나열했는데 이거는 제가 실제 제가 투자했던 얘기를 다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많이 사고 파셨네요. 그럼요. 왜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사석에서? 나한테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해주더라고. 아니 뭐 자랑 같으니까 또. 어쨌든 저도 이제 현재도 지금 계속 투자 중에 있고요. 이 투자 수익만도 진짜 상당하셨겠는데요, 지금까지? 저요? 네. 저도 그렇죠. 2004년부터 네네. 2022년, 18년, 19년 차. 근데 저는 뭐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굳이 뭐. 네, 굳이. 100억 자산가, 70억 자산가 뭐 해서 마케팅 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일단은 저도 어렸을 때는 뭐 30살 직전에 10억을 벌다 그 책 자체도 보면은 그런 마케팅이 맞긴 했는데 그거는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인 거고. 네. 사실 그런 거는 굳이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또 그런 걸로 마케팅하는 거는 좀 약간 좀 낮은 수준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딱 꽂히잖아요, 사람 대중들한테. 그쵸. 70억 자산가, 뭐 200억 자산가 네. 이러면. 근데 그것도 좀 검증이 필요한 게 저는 한번 이렇게 다 까서 이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뭐 말은 뭐 100억, 200억, 뭐 300억, 뭐 말은 누가 못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다주택이면 다주택일수록 양도세 때문에 실제로 그게 세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후에는 사실 남는 게 많이 적어져요. 아까 100억이라 하더라도 또 이렇게 이것저것 나가고 하면은 또 그게 줄어드는 거고, 그리고 그 100억 자산가를 하더라도 본인 사는 데는 정말 막 그냥 거지 같은 데서 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물론 그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뭐 다주택으로 늘리는 게 정말 그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거냐. 네. 전 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사는데도 굉장히 좋은 데 살고 있잖아요. 저는. 아, 좋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나 100억 자산 가고 나 100채 있고 아파트 100채 있어서 정작 본인들 사는 데는 막 엄청 허름하고 이런 데 사신 분도 있거든요. 그걸 또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검소하다. 그건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왜냐면은 또 집이라는 게 자산 증식의 수단도 있지만 어쨌든 나와 내 가족이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좋은 데서 살아야죠. 한 번 사는 인생 좋은 데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